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해 전날 하락분을 상당 부분 만회했습니다. 한동안 흔들렸던 뉴욕 증시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OECD에 이어 국제신용평가사도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빠른 정책 대응과 강한 재정 역량이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네이버가 메신저 라인 사업을 일본에 내줄 경우 동남아 등 타국 사업까지 영향을 받을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라인 야후의 일본 주주들은 속속 네이버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이 지난해 2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주사치료에 특히 많은 보험금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발 훈풍을 맞은 코스피가 오전 중에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융시장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코스피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 여파로 1% 넘게 밀렸던 하락분을 오전에 고스란히 되찾아왔습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금요일장 분위기를 전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조금 전 오전 11시 25분 현재 어제보다 0.5% 오른 2,720선 중반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2,3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반등을 견인하고 있고 외국인도 1,000억 원 순매수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을 보면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이 1% 가까이 오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1% 안팎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도 3에서 5% 강한 반등을 나타내며 밸류업 관련 수혜주 강세가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소폭 내린 860선에 거래되며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소폭 내린 1,360원대 후반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죠. 네,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가 전장보다 0.85% 오른 39,300선의 장을 마치며 7거래일째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5% 정도 뛴 5,200선에, 나스닥 지수도 0.27% 오른 16,300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가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미국의 고용시장 둔화 우려가 제기되자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여기에 미 국채금리도 하락세로 돌아서며 증시 반등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종목별 흐름을 살펴보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관련주가 대체로 1%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반면 엔비디아를 필두로 AMD, ARM 등 이 반도체 관련주는 실적 부진에 1% 안팎 하락했습니다. SBS비즈 조슬기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대 턱걸이였던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까지 올렸습니다. 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 성장 전망을 속속 올려잡고 있는 모습인데 자세한 상황과 그 이유까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무디스가 전망을 그러면 얼마나 올린 겁니까? 네, 무디스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 2%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0.5%포인트 올린 건데요. 무디스는 반도체 분야의 호조세와 설비 투자 회복을 근거로 전망치를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로 유지했습니다. AA2는 세 번째로 높은 등급입니다. 또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을 부여했습니다. 무디스는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기민한 정책 대응, 강한 재정적 역량 등을 꼽았습니다. 네, 이번 무디스에 앞서서 OECD도 우리 경제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기존 2.3%에서 2.2%로 낮춰 잡았다가 이번엔 크게 올린 건데요. 앞서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1.3%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것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OECD는 한국 경제가 일시적 소강 국면에서 벗어나 성장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달 말 열리는 금융통합위원회에서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요. 앞서 이창용 총재가 전망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기존 2.1%에서 올려잡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주 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당국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은행과 보험사들이 부담을 나눠서 지는 방안을 구상 중인데 업계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일단 금융당국의 PF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까? 네,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PF 사업장들의 은행과 보험사들의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금융권 공동대출, 즉 신디케이트론 형태로 최소 2조 원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되는 캐피탈콜 방식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당초 이복현 금감원장의 13일 미국 출장 이전에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금융사 건설사들과 조율이 지연되면서 날짜가 다소 밀렸습니다. 다음 주 초 PF 정상화 방안을 내놓은 직후 오는 14일에는 금융사들을 상대로 킥오프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현재 국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6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14조 원 정도가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네, 그런데 업계와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나서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금융당국은 어제 5대 금융지주 등 금융권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비공개 회의를 연 뒤에 최종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융사들은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을 떠안을 경우 투자 손실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충당금 부담 등이 커진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PF 채권을 인수할 경우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자금을 넣었는데도 PF 사업이 본궤도로 못 돌아갈 경우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면책 범위 등을 사전에 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주요 금융권에서 부동산 PF로 인한 타격을 가장 먼저 받은 곳 중 하나는 증권사들이었습니다. 이들 증권사의 1분기 성적표를 봤더니 역시나 PF 관련 문제가 희비를 갈랐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일단 1분기 증권사 전체적인 실적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대부분 증권사들은 1분기 호실적을 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1년 전보다 순이익이 40% 늘어나면서 3,68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입니다. NH투자증권도 순이익 2,25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3% 증가했습니다. KB증권도 1,989억 원으로 40%, 하나증권도 899억 원으로 7.8%, 대신증권도 530억 원으로 1.5%씩 순이익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에 개인 주식 거래가 활발해진 점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하지만 PF 부실로 발목이 잡혀서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곳도 있죠. 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영업이익은 2,705억 원으로 전망치를 웃돌았는데요. 하지만 1분기 순이익은 1년 전보다 28.4% 줄어든 1,70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훈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순이익도 각각 16.3%, 36.6%씩 줄었습니다. 부동산 PF 충당금 적립액이 많았던 하이투자증권은 49억 원 순손실로 적자 전환했는데요. 이렇듯 PF 충당금 영향도 여전하면서 2분기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농협 금융지주에 대해서 고강도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을 뜯어본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으로는 사회이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금감원이 농협의 사회이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이 뭡니까? 네,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농협금융에 대한 정기검사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금감원은 지배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이사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말 의정부 지방 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낸 김병화 변호사를 사회이사로 선임했는데요.
농협금융이사회는 법률 전문성을 내세웠는데 김 사회이사는 과거 2016년부터 2년간 농협중앙회 이사를 역임했던 이력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추천으로 선임된 비상임 이사가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여한 이후에 선임된 인사이기도 한데요. 이에 중앙회 지배구조 개입 적정성을 따져보고 있는 당국은 사회이사 추천 과정과 선임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김 사회이사의 이사회 내 역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사회이사뿐 아니라 농협의 전반적인 인사 시스템도 검사 대상에 올랐죠. 네, 금감원은 중앙회 출신이 농협금융이나 농협은행 등 계열사로 옮기는 독특한 인사교육 시스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중앙회는 농업과 관련한 업무의 이해도 등 농협 조직의 특수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국은 금융 전문성이 떨어지고 회전문식의 인사가 최근 배임 등 금융사고에서 드러난 내부 통제의 취약성과도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강도 검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는 자체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특히 중대사고 발생과 관련해선 계열사 대표이사의 연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올해부터 프랑스가 전기차 제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따져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아의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기아가 프랑스 정부에 이의 제기를 신청했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이 신청 자체가 이루어진 지는 꽤 됐죠. 네, 기아는 지난 3월 15일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제외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신청했습니다. 니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다시 산정해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건데요. 신청 후 2달 가까이 지난 지금 아직 결과에 대한 회신은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의 제기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대 7개월 이내 결과를 회신하게 되어 있다며 7개월 이후에도 회신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거부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아 니로는 프랑스 시장에서 연간 약 4,000대 판매되는데요. 큰 시장은 아니지만 각국이 전기차 보조금 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러면 기아의 이의 제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까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의 제기를 신청하는 데만 해도 약 2달의 준비 기간이 소요됐는데요. 자동차 기초 부품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까지 측정해 제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워낙 까다롭게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 프랑스 정부를 납득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프랑스는 이르면 6월에서 7월 내년 보조금 지급 규정 개정 초안을 공개할 계획인데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할 때 각국마다 적용되는 탄소 배출 계수가 올해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우리나라에 카카오톡이 있다면 일본에서 쓰는 가장 대중적인 메신저는 라인이죠. 라인은 일본 외에도 대만,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2억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의 라인 빼앗기 구상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라 네이버 글로벌 사업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배진솔 기자. 네, 배진솔입니다. 네, 이번 주 라인 야후와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와 결별을 공식화했죠. 네,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는 연달아 실적을 발표하며 최근 사태에 대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요청에 따라 네이버와 자본 재검토를 협의 중이라고 했고 라인야후도 네이버와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한다고 공표했습니다.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는 64% 지분을 가진 A홀딩스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게 단순한 지분 조정을 넘어서 네이버의 해외 사업이 전반적으로 흔들릴 거란 관측도 나오죠. 네, 라인야후가 100% 지분을 보유한 Z인터미드아트엔 여러 사업이 연결돼 있는데요. 먼저 라인플러스를 완전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라인플러스는 태국, 대만,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미국, 중국 등의 현지 사업체를 두고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라인게임즈와 메타버스 플랫폼 네이버제트, 라인프렌즈 캐릭터 사업을 운영하는 IPX도 이어져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에서 AI 사진 보정 앱으로 잘 알려진 스노우도 라인플러스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메신저뿐만 아니라 캐릭터 사업, AI 사업, 메타버스 사업 등 교두보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배진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을 재차 강조했지만 의료계는 요지부동입니다. 대학병원들이 오늘 전국적인 휴진에 나서면서 의료계가 빠진 반쪽짜리 의료개혁특위 두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기송 기자. 네, 분당 서울대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그곳 병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오전 동안 병원 내 외부를 둘러봤는데요. 휴진 안내문 등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환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진료도 제때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모든 교수들이 일괄적으로 휴진에 나선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진행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국의대교수 비대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 시 일주일 집단 휴진을 계획하고 있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조직 검사하고 수술 받는 기간이 상당히 몇 달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예약이 너무나 밀려가지고 오래 걸려서 저는 그나마 이렇게 아주 심각한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정말 염려돼요. 그런 분들은 이 시간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의료개혁과 관련된 정부의 움직임도 여전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각 정부청사에서는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논의 결과는 잠시 뒤 오후 2시에 위원장이 직접 발표합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의료 현장 인력을 위한 2차 예비비를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외국 의사 도입을 두고 일각에서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는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을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오늘 제출할 예정인데요. 다음 주로 예상되는 법원의 판단이 의정 갈등의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 가입자만 4천만 명에 육박하는 실손의료보험이 지난해 2조 원 가까이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릎 주사나 도수 치료 같은 비급여 보험금이 급증한 영향이었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우선 실손보험의 실적 수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국내 17곳 보험사는 1조 9,738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에는 1조 5,300억 원이었는데 적자 규모가 30% 늘었습니다. 생보사는 그래도 91억 원 이익이라도 냈지만 특히 손보사들이 1조 9,829억 원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관련 비율인 경과 손해율이 지난해 103.4%로 전년 대비 2%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손보사 손해율만 떼어놓고 보면 107%로 더 높았습니다. 네, 보통 실손보험금의 지출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소위 비급여에서 나오는데 이번엔 어땠습니까? 지난해 비급여 의료행위에 지출된 실손보험금을 보니까 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금 14조 813억 원 중에서 급여가 6조 687억 원으로 43%를 차지했고 비급여는 8조 126억 원으로 57%를 차지했습니다. 전년 비급여 보험금 대비 2% 늘었습니다. 어떤 비급여 치료의 실손보험금들이 많이 나갔는지 살펴보니까 무릎 줄기세포 주사 같은 비급여 주사가 28.9%로 1위였습니다.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는 28.6%, 교정치료, 하지정맥류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부터 시행이 되는 비급여 이용이 많으면 보험료를 올리고 낮으면 깎아주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정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자산운용사들 사이에 상장지수펀드 ETF의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형사들이 앞다퉈서 총 보수를 연 0.01% 이하로 낮추고 있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ETF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고요. 네, 타이거 1년 은행 양도성 예금 증서 액티브 수수료가 0.05%에서 0.0098%로 당장 오늘부터 인하되는데요.
이는 국내 상장된 전체 ETF 중 최저 수준으로 1억 원을 투자해도 수수료가 10,000원 도체 안 되는 셈입니다. 해당 상품은 1년 만기 금리를 추종하는 ETF로 순자산 총액만 6,200억여 원에 달합니다. 앞서 삼성자산운용 역시 지난달 코덱스 미국 대표지수 ETF 4종 수수료를 0.05%에서 0.009%로 낮춘 바 있는데요. 미래에셋운용이 이를 의식해 수수료를 근소하게 더 낮게 책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이게 결국은 상위 1, 2위 업체 사이에 이런 수수료 경쟁이 벌어지는 셈이군요. 네, 140조 원을 넘길 정도로 ETF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점유율 소수점 한 자리까지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어제 기준 삼성운용이 39.1%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래에셋운용이 36.6%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삼성운용의 점유율은 지난 2020년 말까지만 해도 50%를 웃돌았으나 미래에셋운용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점유율 격차도 좁혀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점유율 합계 80%에 가까운 두 회사가 수수료 인하에 나서다 보니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를 낮출지 눈치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런 수수료 인하 경쟁으로 중소형사들은 출혈 경쟁을 펼쳐야 하고 ETF 상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의료 공백으로 인해 실적 타격이 우려됐던 제약회사들이 1분기에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병원의 집단 휴진처럼 사태가 길어지고 악화되면서 2분기 실적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광현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최근에 의료 대란 때문에 특히 타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됐던 제약사들이 어디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수액입니다. 수액을 필요로 하는 입원 환자들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JW 중해제약이 국내 수액 시장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 1분기 영업이익이 267억으로 1년 전보다 24% 증가하는 등 오히려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신약 쪽에서 매출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회사 관계자는 1분기 전체 수액 매출은 1%대 줄었다며 큰 병원 환자가 중간 규모로 옮기면서 전체 수요가 크게 줄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액시장 경쟁자인 HK 이노엔 역시 전체 영업이익이 173억으로 200% 넘게 급증했고 수액 매출은 오히려 10%가량 늘었습니다. 다만 2분기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정경 신영증권 연구원은 전공의 파업이 3월부터 본격화됐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반영은 제한적이었다며 6월까지 지속되면 영향받는 기업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 대란이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신약 개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네, 임상시험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임상 건수는 지난해 783건으로 세계 4위 수준입니다. 도시로 좁혀보면 서울이 세계 1위 임상시험 도시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만 봐도 서울 지역 임상 신청은 66건에 그쳐 1년 전보다 21% 줄었습니다. 임상시험은 최근 의료 공백 직격탄을 맞은 주요 대형 병원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서울대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임상이 3분의 1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가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고용시장이 둔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흔들리면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게 되는데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네, 우선 미국 고용시장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는 23만 1,000명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문가의 전망치 21만 4천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자도 4월 넷째 주에 178만 5천 명으로 전주보다 17,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지난주 나온 4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도 17만 5천 명으로 6개월 내 가장 적었습니다. 고용시장 위축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전제 조건을 제시한 뜨거운 노동시장의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연은 총재의 발언도 나왔죠. 네, 메리 데일리 미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먼저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제기되고 고용시장의 열기가 식으면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조지 메이슨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불확실해져서 몇 달간 전망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향후 기준금리 경로에 대해 또 다른 시나리오도 제시했는데요. 만약 인플레이션이 정체된다면 고용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한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SBS 비즈 김종윤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피부 마사지기와 LED 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의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은 6,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 급증했습니다. 수출의 절반 가까운 물량은 미국을 향했고 이어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량이 많았습니다. 대우건설이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장 2개월의 유급 휴직제를 도입합니다. 대우건설은 어제 노사 협상을 통해 이런 내용을 결정했으며 휴가 기간에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합니다. 대우건설은 장기 휴가를 주는 기업 트렌드를 포함해 복합적인 요인으로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전국 공기질 깨끗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공기질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보이면서 독산 2동과 4동, 시흥 2동은 서울 중 먼지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에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전국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강수의 영향과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당분간 공기질이 깨끗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후 전국 미세먼지 예보인데요. WHO와 환경부 모두 전국 보통 수준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깨끗한 공기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에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주말 지나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